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래된 한 권의 노트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동양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국경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해석에서는 그 변화가 2026년 8월을 전후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동양의 현자는 누구일까요? 인도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반도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 유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1829년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크렘나. 당시 그곳에는 학교라고 부를 만한 시설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며 살아갔습니다. 그 마을에 글 앉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가난한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미타르 타라비치. 어느 날 그는 마을의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신부님, 제가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신부는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묘사했습니다. 낯선 군복을 입은 병사들, 불길에 휩싸인 도시. 그 시대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기계와 질병,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지도자들의 모습까지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양이나 잘 돌보지 무슨 미래를 본다는 말인가. 그러나 마을의 자하리의 신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타라비치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소년이 말하는 것을 모두 기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타라비치는 글을 쓸 줄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가 본 장면을 말하면 신부가 낡은 노트에 한 줄 한 줄 옮겨 적었습니다. 그렇게 훗날 크렘나의 예언이라 불리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타라비치는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비극의 날이 옵니다. 10월 18일 군인들이 이 마을에 들어올 것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나야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더욱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신부님, 그 전쟁이 끝나는 해에 신부님도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군대가 들어온다는 것부터 믿기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세계의 소식을 바로 알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유럽의 정치와 국제 정세는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타라비치는 1899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약 15년 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날 오래된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쟁이 1918년에 끝난 뒤 타라비치의 말을 기록하던 자하리의 신부 역시 그 무렵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오래된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첫 번째 전쟁보다 더욱 무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뚤어진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군대가 유럽을 피로 물들일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비뚤어진 십자가라는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20년 뒤 유럽 사람들은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상징을 보게 됩니다. 만자문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전쟁에 빠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거나 고향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는 이런 참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여러 나라가 모여 국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타라비치의 기록에는 전쟁이 끝난 뒤 세계의 나라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훗날 등장한 국제연합, 즉 유엔과 연결해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타라비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전쟁 예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19세기 시골 양치기가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상자를 통해 멀리 떨어진 사람의 모습을 볼 것이다. 땅 깊은 곳에서 검은 물을 끌어올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석유라고 해석했습니다. 인간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병이 찾아올 것이다. 일부 해석가들은 이 문장을 현대의 난치성 감염병과 연결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점점 비슷한 형태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들이 실제 원문에 어떤 형태로 적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난 뒤 예언을 확대해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예언 이야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타라비치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미래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부분, 바로 또 다른 거대한 전쟁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큰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은 신을 잊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능을 믿고 인간의 지혜가 자연과 하늘보다 위대하다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능은 거대한 바다의 물 한 방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오늘날 인간은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은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며 사람의 목소리까지 흉내냅니다. 병든 장기를 바꾸고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 하나, 지진 하나, 새로운 질병 하나만 나타나도 인간 사회는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타라비치는 인간의 오만이 커진 뒤 세계가 다시 거대한 충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아주 이상한 무기를 묘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포탄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을 산산이 부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잠들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현대의 일부 해석가들은 이 문장을 생화학무기나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기 혹은 사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기술과 연결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파괴 다음에 등장합니다. 큰 전쟁이 지나가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동양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모든 국경을 건널 것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동양을 이야기했을까요? 19세기 유럽인의 눈에 동양은 지금처럼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조선과 인도는 멀고 낯선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예언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지혜가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거대한 인구를 가진 문명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도를 지목했습니다. 오랜 철학과 종교 전통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타라비치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날 것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문장 때문에 사람들은
한국의 현대사를 떠올립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반도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공장과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그 시절을 직접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겨울이면 연탄 한 장이 아쉬웠고 쌀밥 한 그릇을 배불리 먹는 것이 큰 행복이었던 시절. 형제 자매가 한 방에서 잠을 자고 부모님이 자식만큼은 공부시키겠다고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동차와 배, 전자제품을 만들어 세계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공부시켰고 가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온 국민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라비치의 예언을 한국과 연결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경제 성장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음 문장입니다. 그들은 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왕도 장군도 아니다. 말과 진실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군대를 보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이야기, 문화와 정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래가 세계 곳곳에서 들립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과 생활 문화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젊은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군사적인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소래 한 곡, 드라마 한 편, 영화 속의 한 장면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타라비치의 예언을 연구하는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말과 이야기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닮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동양에서 나타나는 현자들이 화려한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고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검고 소박한 옷을 입을 것이다. 자신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위에 서기보다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여기서 검은 옷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실제 옷의 색을 뜻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한 왕관이나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겸손과 소박함을 의미하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에는 또 하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그들을 미쳤다고 조롱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들의 말을 따를 것이다. 중간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편부터 나눕니다.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상대편인가? 정치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도 그렇습니다. 문화와 세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를 지나친 유행이라고 비판합니다. 어떤 세대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세대는 너무 빠른 변화 때문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문제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라비치는 이러한 거대한 분열을 지나야 비로소 새로운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시대, 힘이 아니라 신뢰로 관계를 만드는 세상이었습니다. 또 그의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지혜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거짓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오늘날과 묘하게 닮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열면 수천 개의 뉴스와 영상이 쏟아집니다. 문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짓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빠르게 퍼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과 맞는 정보만 골라서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공기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이 만든 것을 떠나 인공적인 것만을 쫓을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 그의 원문에 그대로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과연 더 현명해지고 있습니까? 정보가 많아질수록 진실을 더 잘 알아보고 있습니까? 연결되는 방법은 많아졌지만 사람의 외로움은 줄었습니까? 집은 더 좋아졌지만 가족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은 과거보다 많아졌지만 마음은 정말 더 평안해졌습니까? 타라비치가 말하는 동양의 지혜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기술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가족을 책임지는 마음, 어려울 때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힘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겸손함. 한국의 어르신들이 평생 지켜온 바로 그런 가치들 말입니다. 한국은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한민족이 서로 총을 겨눈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군사 독재와 민주화의 갈등도 지나왔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외환 위기도 겪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타라비치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시련을 견딘 자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고통을 아는 자만이 평화의 가치를 안다. 이것이 만약 한국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고통을 경험한 나라라면 전쟁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을 경험한 나라라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식민 지배를 경험한 민족이라면 다른 민족의 존엄성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 나라라면 어려운 나라가 손을 내밀 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은 사람을 두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한쪽은 원망입니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야 한다. 또 다른 길은 자비입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통은 저주가 되기도 하고, 타라비치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강대국이 된다는 주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고통을 경험한 동양의 사람들이 그 경험을 지혜로 바꾸어 세계에 전한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에는 제3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적 평화롭게 남아있는 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한다고 전해집니다. 큰 바다에 둘러싸인 한 나라가 비교적 평온하게 남을 것이다. 그곳에는 전쟁의 불길이 직접 닿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를 호주라고 해석했습니다. 거대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주요 전쟁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과 연결하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북쪽은 사실상 닫혀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섬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 해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예언의 방향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수많은 죽음을 경험한 뒤 비로소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타라비치는 바로 그때 동쪽에서 새로운 지혜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작은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가난했던 사람들이 무슨 지혜를 말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달라집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실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의 현대사도 처음부터 세계의 관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정치의 중심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름을 아는 외국인도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음악과 영화가 세계적인 문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세계의 구원자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타라비치가 강조했다고 전해지는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말없이 행동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현자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말은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입니다. 세상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오만해지는 순간 예언이 말하는 현자의 길에서는 멀어집니다. 다른 나라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을 잊은 것입니다. 문화가 인기를 얻는다고 그것이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했다고 마음까지 성숙해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빛은 자신이 빛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이 밝아지면 사람들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꽃에서 향기가 사라지고 강물이 더러워지고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약해질 때 그때 큰 변화가 가까워진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강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아이를 낳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족이 서로 휴대전화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이름을 모르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수백 명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한 사람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기술일까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일까요? 타라비치가 말한 동양의 지혜는 어쩌면 여기에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가는 것만이 발전은 아닙니다. 많이 가지는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승리하는 것만이 성공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가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것, 원수를 만들기보다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 이것 역시 문명을 지탱하는 지혜입니다. 150년 전 세르비아 산골에서 한 양치기가 정말 오늘날의 동양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한 동양의 현자가 한국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사람의 정신을 뜻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모호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미 선택된 영웅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현자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노를 멈추는 사람, 자식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사업가, 다른 정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시민,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지도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불안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경쟁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는 이전보다 빠르고 정교해졌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타라비치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더욱 의미 있게 들립니다. 그는 파괴만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 뒤의 평화를 보았습니다. 어둠 뒤에서 나타나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동쪽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말이 정말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뻐하며 한국이 세계를 이끈다고 외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웃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의 성공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평화를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상대의 몰락을 바라지는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양의 현자가 된다는 것은 세계 위에 서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가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빛이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어둡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으로 다른 사람의 길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수많은 시련을 지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가난, 독재, 민주화의 고통, 외환위기,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 경제적 불안, 이념과 정치의 극단적인 대립. 우리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배울 것이 많습니다. 타라비치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희망은 한국은 이미 위대한 나라다 라는 선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겸손을 잃으면 사라집니다. 서로 미워하면 사라집니다. 과거의 고통을 잊으면 사라집니다. 타라비치는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언제 모두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징조를 남겼습니다. 자연이 병들고, 사람이 사랑을 잃고,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지며, 인간이 자신의 지능을 지나치게 믿기 시작할 때 거대한 변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어둠은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언제나 빛이 있었습니다. 전쟁 뒤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분열 뒤에는 새로운 이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이 아니라 말과 행동, 진실과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거창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랫동안 정치 이야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던 형제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젊은 분들도 부모 세대가 어떤 가난과 희생을 지나왔는지 한 번쯤 들어보십시오.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보았을 때 바로 퍼뜨리지 말고 사실인지 확인하십시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덜 가진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무슨 세상을 바꾸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수많은 작은 선택의 합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타라비치가 정말 동양의 현자를 보았다면 저는 그 현자가 반드시 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선택하는 새로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마음, 조롱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마음, 거짓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마음, 오만보다 겸손을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150년 전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앞까지 왔습니다. 동양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국경을 건널 것이다. 과연 그 동양은 어디일까요? 그 현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국적과 상관없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라면 대한민국은 분명 그 지혜를 세계와 나눌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의 분열을 넘어야 합니다. 서로를 미워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끼리 싸우면서 화합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약한 사람을 외면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을 때 타라비치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말없이 행동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현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칭찬하는지 비판하는지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면 됩니다. 진실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고 평화를 선택하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동양의 지혜가 바다와 국경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타라비치가 말한 현자는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타르 타라비치가 말한 동양의 현자는 정말 한국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나라나 새로운 정신적 흐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한국에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언의 답은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오늘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빛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예언과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욱 깊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